정훈이는 이제 북한이 다 자기 거라는데 정훈이가 하는 건 농담 다 정당한 거예요. 우리 아이돌 있는 곳에서 도덕적 관념에서 봐도 저질인 거지. 근데 그걸 노골적으로 공영방송, 공영 채널에서 방영한다는 자체가 벌써 북한의 그 주무가. 안녕하세요. 북한 예문송 6국가 7국에서 부원으로 업무를 보다가 베트남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소기관으로 해외에서 업무를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전공 15년도 1월 달에 대한민국으로 기순한 한진명이라고 합니다. 제가 상류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 상류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북한에서 이런 직업에 있고 한 것에 부모들을 잘 여기서 말하는 계급적 토대가 좋은 건 맞아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성분이라고 그러죠. 성분이 좋아야 북한에서 승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존에도 어느 KBS 가서 저의 성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달라고 해서 이야기는 안 했어요. 왜? 이게 대한민국 상황에서 내 할아버지 조상들이 어떻게 어떤 것 때문에 내가 북한의 국가유공자다 하는 걸 밝히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군복무하고 나니까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북한은 그래요. 기득권층이라고 암만 해도 직업을 놓거나 죽는 순간 그 자식들 그 자리에서 용이 되는 거예요. 북한은 철저히 공급제도가 아니에요. 공급제가 지기에 있을 때는 그 상응한 처지에서 북한의 공급제도의 우한, 일공급제도, 주공급제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북한은. 북한 노동당도. 이 공급제도 탈락이 되면 그 순간부터 수입의 원천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에 고지가 되는 거죠. 여기처럼 기초연금이나 이런 것도 없잖아요. 그러다 나니까 딱 오자마자 나는 용이 된 거예요. 북한은 해임 치료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나 현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병원 치료를 받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1년 동안 해임 치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집 재산을 다 날린 거예요. 북한도 병원에 한번 아프면 다 날려요, 재산을. 완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군복도 갈아입지 못하고 있었어요. 제가 처음에 와서 대학 시험 치러 북한이 기차가 너무 안 다녀서 대학 시험 치기 이틀 전인가 도착을 했어요. 이틀 동안 공부를 했지, 대학 시험 공부를. 입학하자마자 생활이 너무 어려웠어요. 북한은 무상 교육제도라고 해도 학비는 내지 않지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내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꾸리기 사업, 사회주의 건설 지원 전투 할 때 모든 게 다 국가에서 사회주의 건설 지원 전투 하게 되면 모래 시멘트 안 주잖아요. 우리 보고 지우라고만 하지. 대학생들 보고. 그 자체 부담이에요, 몽땅. 그게 국가에서 지원해주면 그걸 건설하라. 사회주의 건설 하면 좋죠. 자체로 사회주의 건설인 거예요. 그게 대학에 들어가서 부차적으로 내는 돈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때 제가 학부 청년동맹 비서를 했거든요. 내가 한 개 학부 한 180명 청년동맹 비서를 했어요. 내가 그러다 나니까 난 좀 내지 않아도 되지. 내가 돈을 모으는 사람이니까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난 좀 안 내는데 그래도 힘든 거예요. 아버지가 없이. 그래서 점심을 많이 굶었거든요. 그래서 결혼도 그래서 내가 빨리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말하면 늦게 했다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28에 제대됐거든요. 29인가에 장가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 예비과 다니고 1학년 딱 올라가자마자 결혼을 한 거예요. 너무 대학이 힘들어서. 결혼하게 되면 북한은 초가집 도움을 받는다고 그래요. 초가집 도움 좀 받으려고 집이 너무 유력하니까 어머니는 강서 다니면서 신발 장사를 하셨고 시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동생들은 다 지금 대학생이지. 아버지는 돌아가셨지. 당장 먹을 것도 없지. 빵을 굶으면서 빵을 모아가지고 그때 생각하면 진짜 빵을 모아서 그거 가지고 주모가 이게 팔아서 700원이 됐거든요. 빵이. 그걸 팔아서 쌀을 사가지고 생활에 보태고 그랬던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렇게 사람이 어렵게 사니까 어떤 결심이 서는가. 우리 집 아버지 일은 이렇게 잘 됐는데 내 대에 와서 이게 무너지면 안 된다. 내가 잘 돼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내가 많이 매진을 했어요. 왜? 공부 잘해야 나한테 볼 게 없거든요. 공부밖에 할 게 돈이 있어요. 성분은 좋지만 누구 권력 위에 위치해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지. 딱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 노력, 공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제가 사회생활을 하나도 못했죠. 그러다니까 생각해보세요. 북한에서 공부만 하다가 촉관계 대무성이요. 다른 곳에 다녀본 적이 없으니까 사회생활 경험이 난 없어요. 북한에 다른 분들하고 휩쓸리면서 이렇게 좀 다녀야 되겠는데 자기 시트대로만 딱딱딱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성이 부족하다 그럴까요, 제가? 그런 속에서 북한의 정권에 대해서 여기 배울 대로 배웠죠. 배운다는 게 이제 세뇌 완전된 상태죠. 대학까지 졸업했으니까 대학에서 기비성주의 기본, 주체사상 다 배우고 현행방침, 노작, 한 학기에 170개, 200개씩 암송해야 돼요. 그걸 그렇게 많아요. 그걸 다 암송하다 나니까 완전 빨갱이가 됐지. 거기서 나보니까 우무보가 많이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우무보가 달린 게 외국인이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주체사상 대선전을 맡고 지금 활동하는데 김일성, 김정일주의가 나왔어요. 옛날엔 김일성주의만 있었거든요. 주체사상, 성분사
주체사상 김일성주의 이렇게 됐는데 김일성 김정일주의가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물어보는 거예요. 주체사상하고 김일성주의하고 김일성 김정일주의하고 뭐가 다른가?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맥락은 똑같잖아요. 번지론. 그런 데서부터 북한은 왜 자꾸만 이렇게 바꿀까? 말마디만 바꾸고. 주체사상 원리는 좋다. 원리는 좋은데 이게 실현 불가능하지 않나? 그리고 대학교 때 강의 받을 때 경제학 강의를 받거든요. 우리도. 그러니까 국제관계학, 경제학, 정치외교학 다 배우거든요. 앉아서. 경제학을 배울 때 사회주의 계획경제와 자본주의 경제에 대해서 배우거든요. 두 파트로 나눠서 자본주의 경제를 배울 때예요. 화폐 가치성에 대해서 그날 강의를 받을 때 화폐 가치성, 화폐 유동성에 대해서 같이 받으면서 유동성에 따라서 말하자면 국제 통화, 달러가 왜 어떻게 돼서 국제 통화 유일한 화폐가 됐는가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돼서 이야기하다 나니까 화폐가 유동성을 많이 가지게 되면 국제 화폐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거기서 배웠거든. 근데 한 명이 물어본 거예요. 거기서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화폐 가치성이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화폐 가치성이 오르고 내려가 심할수록 그 나라 경제는 파탄이거든요. 그래서 중국도 유건滅전에서 계속 벗어나려고 그러잖아요. 정부가 개입을 하면서. 근데 북한은 정부가 개입을 하면서도 이 가치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북한의 경제는 파탄이잖아요. 계획경제가 파탄된 거 아니에요. 그걸 물어본 거예요. 우리는 알면서도 안 물어보거든요. 북한도 이렇게 토론이 많아요. 토론 강의를 많이 하거든요. 제가 나와서 발제해가지고 이야기하고 대학생분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주장하고 뭐 이런 걸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나라 경제는 망했구나. 말은 못해도 베트남 가니까 너무 잘 사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베트남보다 못한 게 뭐나. 사회주의도 먼저 시작했고 근데 사회주의에 대한 말하자면 우월성에 대한 이런 확고한 뭐 신념이 있었다 그럴까? 그때는 이념적으로 완전 북한 편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도입의 정책 하면서 개혁 개방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게 됐어요. 시장경제 어느 정도 기초적인 건 북한에서 배웠잖아요. 그래서 컨체론 하면서 다 배웠거든요. 자본주의 돌아가는 경제관념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기초가 있으니까 거기서 실물적으로 베트남의 경제가 돌아가는 거 보면 중국 경제 돌아가는 거 보면서 북한도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 정권이 내세우고 있는 경제정책이나 김정은의 경제관념 이런 거에 대해서 해감을 느끼고 동요하고 그저 좀 북한은 아니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다 할까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태어날 때부터 나는 공산주의자가 된 것 같아요. 된 게 이거 규정지어졌지. 아버지가 그렇고 할아버지가 그렇고 이런 괴를 속에 살다 나니까 나도 자연히 이게 물려받은 거예요. 이렇게 다른 생각을 가지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가 내무송이라는 데 가서 대한민국의 뉴스도 보고 뭐 CNN이나 BBC나 이런 것들을 외부 정보를 접하면서 북한하고 이렇게 보다가 또 현실에 나가서 딱 부닥치니까 북한의 유력한 점들이 더 잘 보여진다고 할까요? 그 속에서 북한의 정책이 어떻게 변하고 돌아가는 게 어떻게 돌아가고 하는 걸 듣게 됐죠. 외교관들이 얼마 없잖아요. 자주 모여서 자기 의견도 제시하고 사람마다 개개인이 가질 수 있는 남북 통일에 대한 자기 주장과 견해 같은 걸 가질 수 있는 이런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 견해도 나누고 남북 통일은 어떻게 하면 좋겠다 뭐 이런 것도 이야기하고 현재 돌아가는 지인들은 지금 어디가 있고 그 지인이 어떻게 지내고 뭐 하면서 외교관들끼리 소통을 하죠. 왜? 대화가 되잖아요. 우리끼리. 대화가 된다는 게 다른 분들은 대화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이야기 주제가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한 번 만나면 한 저녁 9시간 10시 될까요? 고기 먹고 냉면 먹고 헛밥 먹고 하면서 진짜 재미난 시간만이죠. 대한민국 문화 너무 힘들어. 3차까지 가기 너무 힘들어. 한 1차에서 끝내면 좋겠어. 난 먹는 게 힘들어요. 먹는 게. 북한의 군대가 기강이 해외된지는 뭐 오래됐죠. 내가 있을 때도 해외됐는데 지금이라고 뭐 더 강화된 건 없고요. 옛날보다 해외되면 또 해외됐다고 생각을 해요. 북한의 군복무 연안부터가 벌써 잘못된 것 같아요. 저도 17살 때 군대 나가서 28살에 왔는데 사람이 3대 욕구가 있다 그러잖아요. 후대 버전의 법치 본능 하면서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게 있는데 어떤 일이 있었나. 김정일이가 군부대 시찰을 쫙 가댔는데 앞에서 한 인민군 병사가 술 취해가지고 비틀비틀하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일이가 궁금하니까 저 군인이 어디 갔다 오는가 물어보라. 가서 군인 동무 지금 어디 갔다 오세요? 그러니까 아들 돈잔치에 갔다 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16살부터 그때 13년째 됐거든. 30살까지 잡아놓으면 다 아내가 있는 거예요. 부대 주둔 지역에. 결혼만 안 했을 따름이지 아이까지 다 있는 거예요. 나도 그런 부대에서 살았거든요. 뭐 우리 부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 군본부 연안 자체가 틀린 거예요. 벌써 이게. 북한은 아직도 개념적으로 여자는 24존에 시집을 가야지 되거든요. 그 지나서 가게 되면 좀 뭐가 좀 모자란 사람으로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잘못된 걸로. 남자는 27이거든요. 그걸 쭉 지나니까 그때 와서 장가 가기도 힘들죠. 뭐 군인이라는 게 갔다 오면 새빨간 투주복밖에 없는데 뭐 돈을 모았어 뭘 모았어 몸뚱아리밖에 없는데 어떤 여자가 바라보겠어요. 그거. 그러니까 부대 주둔 지역에서 살림살이를 한다고 치하죠. 낮에는 군복무하고 밤에는 퇴근하고 그렇게 기강이 해외된 거예요. 다. 그런 해외된 속에서 어떻게 탈레병이 없고 어떻게 대한민국을 기신하는 군인이 없겠어요. 환경과 조건이 마련되지 않아서 오는 거지.
한 번은 부대 탈레병이 있었어요. 그거 북한에서는 널가지라 그러거든. 탈레병 보고 너루라 그래. 널가지라 그래요. 너루가 잘 뛰잖아요. 당당당. 그러니까 잘 뛰니까 탈레병을 너루라 그러겠죠. 우리가 타산하긴 가가 저 중국 쪽으로 뛰는 줄 알았거든. 아니 얀 강원도 쪽으로 내려가는 거야. 권총 하나 딱 차고. 근데 북한은 또 탈령할 때 무기 가지고 탈령했는가 안 했는가가 굉장히 심각해요. 무기 가졌으면 무조건 찾아야 돼요. 이거 정치적 성격가 무기만 지게 되면 정치적 성격으로 뛴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수뇌부 결사항의 정신과 직결된다고 봐요. 북한은 이 무기를 가지고 김정은이 쏠까봐 그 무기에 완전 예민해요. 그걸 가지고 강원도 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지금 누가 꿈에도 저 북쪽으로 뛸 줄 알지 밑으로 내려갈 줄 알았어요. 잡았지. 가보니까 또 가관이요. 대답하는 게 그 대통령 군을 사살하려고 내가 이쪽으로 내려갔다. 뭐 정신은 좋아. 가다 잡혔지. 어떻게 되긴 법적 처벌 받아서 저 감방 들어갔지. 그때 이제 감방 들어갈 때는 탈레병이나 무기제수니까 무조건 생활지대 시키면서 구자니까 북한 군부에는 깜방이 없어요. 군대 내에는 잠시 머무는 데 있고 닳는 데가 김책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교화가 뭐 2년인가 이거 지나가게 되면 사이로 넘기는 거예요. 구치소로. 북한은 그러니까 노동 교화를 많이 받게 되면 그 자리에서 군복을 벗기고 제대시킨 상태에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사회로 배출당했겠지. 그렇죠. 그거 제일 궁금하지. 와이프가 몇 명이다. 깜짝 놀랐지. 북한에서 진짜 아닌 게 아니라 뭐 제일 순결하고 우리가 강하고 정의감이 불타고 뭐 이렇게 배웠는데 딱 해보니까 자식이 뭐 이부자식도 있고 쇼크 그 충격이지 그게. 북한의 엘리트라 해서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말조차도 대화에서 꺼내지 못한다고 북한 내에선. 꺼내면 딱 따라나니까 뒷소리보다 상소리가 낫다고 아가씨들 이야기나 하지. 거기 앉아서 뭐 그런 이야기 안 하거든. 근데 가서 딱딱딱 해보니까 제일 궁금하지 그게. 한국 드라마 다음에 보는 게 그걸걸요? 보지만 하게도 완전 신기하고 다 보지. 히어로도 있겠죠 뭐. 사실이죠. 이한영 씨랑 와서 그 조카가 와서 나 폭로하지 않았어요. 그 뭐 조카가 와서 거짓말책을 냈겠어요. 그거하고 현실적으로 여기는 기쁜 줄아 그러는데 북한 안 그러고 협주단이나 뭐 이런 형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게 북한 노동당 조직부 안 하게 아파트를 짓고 살아요. 알거든요 우리가. 종합대학 다니면 거기 자식들도 종합대학 다니고 같이 공부하거든. 그러니까 알지. 김일성이도 무슨 뭐 자기 소개하고 뭐 홍명이 뭐 김성기도 자기 소개하는 사람 아니에요. 맘만 먹으면 못하는 게 뭐 있겠어요. 독재자인데 북한이 다 자기 건데 그건 기존부터 있었는데 접견자라는 거예요. 일종의 여기 말하면 뭐 어디 기업에 내가 취직을 할 때 북한 이탈 주민이니까 플러스 가산점이 있잖아요. 이거나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대학을 가거나 직장을 가거나 할 때 접견자다. 이게 자기 경력이 밝히거든요. 이게 가산점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려서 이런 거지. 그렇게 무슨 뭐 1호 사진이 집에 있다고 해서 특별히 뭐 출세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러면 또 죄를 받아도 어느 정도 조금 가산점이 좀 있으니까 처벌의 수위가 낮아진다 그럴까요? 그런 쪽에서 작용을 하지. 뭐 접견자가 돼서 사회적 특혜를 누리고 어디 가서 특전과 특혜를 누리고 이건 없어요. 그렇죠. 접견자다. 뭐 근데 접견 나면 북한은 거 신화적 존재니까 뭐 이렇게 되지. 그런 뭐 로망의 대상 뭐 이런 건 될 수 있겠는지 모르겠는데 경력이 오르죠. 접견자라고. 북한에서 출세할 때 플러스로 작용해서 조금 더 남들보다는 좀 더 빨리 좀 더 좋은 것으로 이렇게 이런 관념에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북한에서 한때 김정일 때도 김정일이가 자기는 담배 피면서 북한 노동당 기득권층은 담배 피지 말라 뭐 이런 적이 있어요. 하긴데 북한 노동당 뭐 비서들이나 본부장들이 나이가 거진 67, 70대 거기 가잖아요. 50년을 담배 피는 사람들한테 피지 말라 그러면 죽어나는 거지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집에서는 정신없이 빨고 저기 가서는 노동당 부서에서 못 피는 거예요. 정은이도 같은 거예요. 정은이도 최근에 담배 피지 말라는 지령을 또 내렸어요. 최근에. 자기는 외제 담배 피잖아요. 또 그러면서 정은이는 이제 북한이 다 자기 거라는데 정은이가 하는 건 농담 다 정당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 있는 곳에서 담배를 피는 행위가 도덕적 관념에서 봐도 저질인 거지. 근데 그걸 노골적으로 공영방송, 공영 채널에서 방영한다는 자체가 벌써 북한의 그 뭐가 말하자면 사회성을 보여준다 그럴까요? 너무 사람들이 이게 세뇌대단하니까 그 측면에서 이게 도덕적 관념이나 사회적 관념 쪽에서 분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다 떨어져 있지. 다 눈맹가리가 된 거예요. 눈이 다 모르는 거예요 지금. 정은이 하는 건 다 좋은 거야. 대한민국에 가서 먼 발치에서 듣다 보니까 진짜 나쁜 사이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거 안 했을 땐 나도 참봉이 됐지. 아니 모르겠지 나도. 처음에는 북한 사람이니까 뭐 좀 이상한 눈길로 바라봤는데 지금은 잘 지내요. 역사랑 이야기 쫙 하게 되면 북한은 뭐 역사 공부도 안 배워주는 것처럼 생각하는지 교수님이 딱 말씀하시는 게 옆에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저 사람 저렇게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김일성종합대학 졸업생이야 저 사람 서울대학교보다 더 공부 잘해 뭐 이렇게 된 거예요. 부담감이 딱 오는 거예요. 또 라이벌 의식이 딱 생기는 거야. 기다라니까 공부 못하면 나 개인의 명의가 아니라 김일성종합대학의 명의라. 앞에 김일성 붙었다고 욕하지 마시고 자기 모교 아니야. 모교의 명의와 나의 명의가 직결이 딱 되는 거예요. 그래도 종합대학인데 공부 잘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 나가서 이제 대한민국 같이 배우는 사람들하고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뭐 인터넷이나 GPT나 뭐 AI나 역사나 내가 더 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거기서. 그렇죠. 아무래도 김일성 종합대학이라는 게 35개 과목을 배워요. 졸업할 때까지. 작은 게 아니에요. 심리학까지 배운다는데요. 노동자 심리, 농민 심리, 군인 심리 하면서 운전 과목도 있어요.
그래요. 나 대학교 때 운전배웠어요. 외교관 양성으로. 김정은이가 들어서면서 북한의 정치 방식이 달라가졌어요. 정치자들마다 특징 있는 정치 방식이 있어요. 김일성이는 이민희천의 사상이거든요. 김일성이 때는 어디까지나 주민들하고 접촉하는 기회가 많아서 좋은 이미지를 많이 줬어요. 그러다 나니까 아직도 북한 주민들이 진실을 보지 못하고 호상에 잡혀가지고 환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김일성이 정권은 좋았다. 뭐 이런 형식의. 그러면 김일성이가 어디까지나 뭐 보여주기 정치를 잘했다는 거지. 김정일 시대는 선군 정치예요. 선군 정치가 뭐나? 그 주력군에 관한 문제거든요. 혁명의 주력군에 관한 문제인데 북한에서 주체사상에서 이야기해요. 주력군을 기존에는 인민대정이라고 했는데 이걸 이제 군인이라고 바꿔치운 거예요. 북한에 혁명을 하잖아요. 혁명을 하려면 혁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추종 세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중국은 농민 아니에요. 대통령이 농민을 해서 시골에서 도시를 포위하는 형식으로 혁명을 성공했거든요. 러시아는 노동자 아니에요. 노동자가 파업을 일으키고 군인 집단과 같이 소비에트 정권을 세웠거든요. 북한은 기존에는 인민대중이라고 했어요. 왜? 북한은 노동자 인명이 작아요. 농민이 더 대체적으로 많고. 그러니까 인민대중이라고 해가지고 통째로서 주력군으로 했거든요. 이걸 군인으로 바꾼 거예요. 혁명의 주력군 군인이다. 그러니까 군인의 생각, 생활 방식, 전통 이걸 사회에 전파시키는 게 선군정치거든요. 인민군대의 스타일대로 모든 주민들이 군인 스타일대로 살라. 쉽게 말해서 이게 선군정치예요. 그렇게 하다 나니까 군인 집단이 북한의 정권 내에서 기득권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독재자가 어디에다 힘을 주는 게 따라서 그것이 모든 우에 서거든요. 근데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는 당이 된 거예요. 북한 노동당이 된 거예요. 김정은이가 최근에 이야기한 거 보게 되면 북한 노동당에 대한 존엄과 위신을 지키라 뭐 함부로 그러지 말라. 그러니까 노동당이 팍 선 거예요 또. 그러니까 옛날에는 보고문건 때 우리가 작성할 때는 북한 노동당 국제부와 협의하여서 이 보고문건을 작성하였습니다. 이렇게 썼다면 지금 현재는 북한 노동당 국제부와 국제부에 보고하였습니다.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보고문건 작성해서 이제 서류 방식이 달라진 거예요. 우리가 쓰는 서류 방식이. 옛날에 김정은한테 글 쓸 때 그렇게 썼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노동당이 굉장히 우위에 섰고 김정은이가 북한 노동당을 틀어지고 노동당 중심의 당 중심의 북한 정권을 지금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지금 현실은. 김정은이가 김정일 때도 갖고 통치자가 아내들을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옛날에 암행어사식으로 사람들을 파견해가지고 주민등록 파악을 해요. 시장님 시장 나가서 녹화다 해가지고 정은이가 뭐 이렇게 보고문건 올리고 해가지고 북한도 사회적 분위기와 사회적 의식이라고 그러죠. 그걸 계속 체크하거든요. 그게 정권의 유지와 관련성이 있으니까 이게. 그러니까 정은이도 정일 때하고는 보여주기식 이미지가 많이 변화가 됐거든요. 자기 개인 우월주의에서 난 너희하고 똑같은 인간이다 뭐 이런 형식으로 가잖아요. 지금 울기도 하고 자기 잘못했다 그러기도 하고 국민도 찾아도 아니고 그만큼 자기가 여기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 방식이라고 봐요. 기존 세대의 그런 강요식 강압적인 사상 주입이나 이런 거 가지고서는 이제는 북한 주민들을 더 컨트롤할 수 없겠구나 하는 걸 안 조건에서 좀 더 난 너희하고 똑같아 인간적으로 다가가는 모습을 보인다 그럴까요? 그렇게 해서 국민들의 좀 뭐가 이게 좀 심리를 틀어잡고 제가 좀 더 쉽게 사람들을 주민들을 좀 컨트롤하기 위해서 이미지를 다른 거로 가져가거든요. 주민들이 벌써 둥을 돌려낸 거 아니까 기존 맞은 독재자들하고 완전 변화를 가져오잖아요 지금. 옛날 같으면 뭐 종일이 한 번도 울지 않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한 번 했어요? 아니지. 종일이 그렇게 가잖아요. 아무래도 조금 사람들이 국가가 준 것에 이제는 탈피해가지고 자기 자체에서 생존 능력이 생겼다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이야기한 게 토끼나 채식주자는 다 죽고 숙량이하고 무슨 일이만 남았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살아남은 자만 살아남은 거예요. 능력이 있는 사람만. 고난의 행군이나 코로나 겪으면서 또 한 차례 이런 생존 경쟁이 더 일어났겠죠. 그러니까 자기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거예요. 다 국가에 의존하지 않고 자아재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훔쳐 먹든 비즈니스에서 먹든 자기가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뭐 식당 하시는 분, 식당 하시는 분, 뭐 자영업들 하시잖아요. 일종의 겉으로는 집단주의, 전체주의 뭐 이렇게 되지만 속으로 들어가서는 개개인이 살아남기 위한 개인주의로 돌아가고 있지. 북한의 체제 시스템 자체가 이제 완전 구축이 됐고 감시 통제하는 그런 그게 무슨 오진날의 이야기가 아니고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의 감시체계가 아니라 2중, 3중의 감시체계 아니에요. 당, 고위, 경찰, 짝 북한 내부에서 반발의 조그마한 싹이라도 보이면 그 심리 안팎은 드러내는 게 북한의 원칙이거든요. 무리채 뽑아내 가려야 된다는 거예요. 북한의 입장은 남겨두지 말고 반발이나 담요는 있을 수가 없고요. 개개인의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공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공유하고 노원하고 같구나 생각이 같다는 거 가져야지. 그다음에 뭉쳐가지고 이게 서집단으로 발전해서 국가를 뭐 이렇게 반대하는 이게 발전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개개인 생각에서 머무른단 말이죠 이게.
더 이상 그게 진척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다 차단 나가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유지가 되겠죠. 북한이 아직까지도 국격을 봉쇄하고 있잖아요. 어디까지나 외부 정보가 많이 북한으로 유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유입이 돼서 주민들이 각성이 되고 주민 의식이 높아져야 되거든요. 그것도 이 사람들이 북한에서 주장하는 인권이 진짜 인권이 아니라는 거, 북한에 말하는 민주주의가 진짜 민주주의가 아니고 진짜 진보적 민주주의는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야 되거든요. 북한도 인권, 민주주의, 자유 강의해요. 근데 북한식 인권, 북한식 민주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내부 정보가 어느 정도 유입되는가에 따라서 북한이 붕괴되는가 말고 시점으로 그게 판별이 될 것 같아요. 북한도 국가안전보위성이 있잖아요. 정보기관이. 그러면 대남 관련 부처들이 뭐 이번에 깨졌다 그러지만 또 다른 부처로 10초인가에서 또 있잖아요. 전제 가치가 뭐예요? 대한민국의 간첩들을 파견하니까 그러니까 직파 간첩은 얼마 없는 걸 알고 있어요, 내가. 최근에 아니면 기존부터 북한이 직파 간첩을 좀 이젠 포기했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실용성이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북한에 그만큼 교육을 시켜서 뭐 대한민국에 파견을 해가지고 활동하고 이런 건 좀 아니다. 네, 삼국에 있어도 충분히 대한민국의 정보를 캐치할 수가 있고 환경이 달라지지 않아서 글로벌한 사회로 가다 나니까 굳이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위장을 하고 위험을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있기보다는 잠깐 들어왔다 가든지 한국에 있든지 아니면 퍼섭하든지 퍼섭이 더 효과성이 높거든요. 제가 아는 분이 하나 있는데 중국 분인데 대한민국에 매일 왔다 갔다 해요. 북한에 퍼섭된 분이에요. 그래요. 어디 출장 간다 하고 중국에서 어디 딴 데 간다 하고 북한에 살짝 들어오는 거예요. 초대해서 들어가서 잘 먹고 잘 놀면서 교육을 받는 거야. 또 사생교육. 또 단동 가는 거야. 단동에서 또 한국에 가는 거예요. 또 그런 게 더 지리적이잖아요. 굳이 뭐 격수를 내가지고 뭐 이게 그런 시대는 지났고 이젠 좀 유능한 간첩보다는 타국민의 국민을 이용한 첩보 활동 그 거점은 마련하고 거점이라는 게 삼국에 자기네 아까 말씀드린 뭐 비합법 요원들을 인원을 해서 감 잘 때리셔야 될 거 아니에요. 거점을 마련하고 거점에서 야들이 움직이면서 하고 쿠바 쪽에 많이 가시더라고. 한국 사람들 만나러. 베트남 쪽 비합법은 가만 보니까 조용히 없어지거든. 어디 갔댔습니까? 쿠바 갔댔어. 쿠바인데요. 너만 알고 있어. 한국 사람 만나러 갔댔어. 정보 좀.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쿠바 쪽에서 만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어느 국민이 쿠바 쪽으로 날아가시고 여행 삼아 그러면 또 베트남에 있는 이 비합법 요원이 쿠바로 날아가시고 접선을 하시겠지. 거기서 일하는 거 보면 모든 게 다 정보예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대한민국 뉴스 캐치하고 다 하고 거기서 이렇게 하고 깨알같이 쓰고 모든 뉴스 다 체크하면서 새로운 거 잡아내고 이렇게 해가고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들하고 접촉하고 뭐 노래방 가고 하면서 그러면서 좀 정보도 달리고 뭐 이렇게 하면서 움직이시더라고. 그러니까 정보는 딱 서류에 보관되거나 아니면 국방부에 있는 비밀 문서가 아니고 우리들의 모든 생활이 비밀인 거예요. 비밀의 개념이 그런 거예요. 수준이 완전 재래식이에요. 대한민국은 설계도면을 짜고 자동화된 형식으로 해서 제작을 하잖아. 이게 그건 두드리거든. 탕탕탕 두드리면서 이렇게 맞추는 거 이거. 압착 탁탁탁 압착. 아직도 두드리면서 문 만드는 아직 그런 공장들이 있어요. 방면에도 그런 것에서 무인기 부대가 창설이 됐어요. 평화북도 구성시 방영군에서 그 운양 비행장 주변에서 거기 이제 두드리는 공장이 두 개 있거든. 압록강하고 두만강이라고 881 공장이에요. 그게 비행기 수리 공장. 거기 옆에서 무인기 부대가 창설이 됐거든요. 거기에서 무인기를 완성하지 못했어요. 완성하지 못한 쪽에서 인원을 선발해서 공부를 시킨 거예요. 무인기가 한 8대인가 있었는데 형체는 있는데 날려보진 못하고 공부를 했지. 앉아서 뭐 거시지 않았어요. 카메라도 일반용 갖다 이렇게 꽂고. 그렇지. 그때는 뭐가 제일 문제됐는가? 발동기를 해결해야 됐거든요. 앞쪽에서 무거웠어요. 발동기를 경량화하는 거예요. 경량 안 되니까 그때는 꼬리 지고 확 달려가다가 탁 놓아주는 형식으로 뛰었거든. 어릴 땐. 연뛰듯이. 그러니까 또 프로펠러가 돌게 되면 더 무거워지잖아. 앞에 지고 달려가는 거예요. 팍 달려가다가 탁 놔주면 팍 뜨는 거예요. 근데 훈련은 평안도 과일군에서 많이 훈련을 했거든요. 북한은 80%가 산이잖아요. 시합고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과일군에 백리 가수밭이라고 있어요. 사과밭. 백리가 확 뛰지 않았어요. 거기서 딱 뛰고 백리 주관으로 보지. 자폭정실이지 북한은. 기술 장비적으로 어느 게 우수하다, 우수하지 않다 뭐 이런 거 평가하기보다는 대한민국이 뭐 우월하죠. 근데 또 재래식 무기라고 해서 재래식 무기를 또 가서 평가하면 안 된단 말이죠. 뭐 가미가제처럼 뭐 그렇게 하고 들어오면 다 떨굴 수 있게 될지 모르겠는데 조금만 피해는 있겠죠. 그래도 대비를 해야지. 제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나이가 들어서 자기 개발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학급에서 좀 유명인사가 된 것 같아요. 원래 우리 교수님이 그랬거든요. 종합대학 다닐 때 종합대학에서 제일 잘 공부하고 제일 잘 적응한 사람은 대학교에서 나갈 때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는 학생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반대로 난 전기학과에서 유명한 학생이 됐어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 구독자분들이 많이 채널을 봐주시고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셔서 제가 이렇게 유명인사가 됐네요. 감사합니다.